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2시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한복판에서 34살의 IT 엔지니어 박준영이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자는 심야 택배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배달기사 임창호였다. 임창호는 상암동 중앙로 사거리를 지나다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남성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다.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피도 없었다. 마치 걷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일일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시 31분이었다. 순찰팀은 시신 주변을 확보하고 강력팀에 연락했다. 강력팀 김태진 경위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3시였다. 김태진은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외상이 전혀 없었다. 얼굴은 평온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그러나 죽어 있었다. 김태진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사망자의 주변 환경이었다. 상암동 중앙로 사거리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의 핵심 구역이었다. 이 사거리에는 총 16대의 스마트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신호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고 있었으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감지 센서가 매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16대의 CCTV 중 사거리를 직접 촬영하는 4대가 오전 2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정확히 10분간 녹화 데이터가 비어 있었다. 블랙아웃이었다. 김태진은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 연락해 해당 시간대의 시스템 로그를 요청했다. 관제센터 측은 해당 시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자동 재부팅이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일상적인 오류라고 했다. 그러나 김태진은 납득하지 못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정확히 사람이 죽는 시간에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 너무나 우연이었다. 다음 날인 9월 4일 수요일에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인은 주석을 달았다. 사망자의 심장에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혈관도 깨끗했으며 약물 반응도 없었다. 34살의 건강한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었다. 김태진은 이 사건을 변사 처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CCTV도 없고 외상도 없고 독극물도 없었다. 수사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9월 8일 일요일 새벽 1시 43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인근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었다. 29살의 데이터 분석가 최연수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자는 새벽 청소를 위해 출근한 환경미화원이었다. 최연수의 눈은 감겨 있었고 가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며 마치 버스를 기다리다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죽어 있었다. 부검 결과도 동일했다. 심장마비, 기저질환 없음, 약물 반응 없음. 그리고 이번에도 현장에 스마트 CCTV 3대 새벽 1시 30분부터 1시 45분까지 15분간 녹화 데이터가 비어 있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는 이번에도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했다. 송파경찰서 형사가 마포경찰서의 박준영 사건과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은 9월 9일이었다. 두 사건 모두 건강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서 새벽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현장 CCTV가 정확히 사망 시간대에 블랙아웃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건을 연계해 광역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마포경찰서 김태진 경위가 강역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 위치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에 강역탐정사무소가 있었다. 창문에는 금색으로 강역탐정사무소라고 새겨진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사무소 내부에는 최첨단 실험시설과 최신 최강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종 로봇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무인 승용차와 최첨단 드론이 지하차고에 배치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설비되어 있었다. 최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전용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강역은 김태진의 전화를 받았다. 김태진은 서울경찰청 강력계 시절 강혁의 후배였다. 선배님 2건의 연쇄 변사 사건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역에서 발생했고 CCTV 블랙아웃이 공통점입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단순 오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혁이 답했다. 자료를 보내줘. 확인해 보겠다. 전화를 끊은 강혁은 곧바로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이해나는 이미 사무소에 출근해 있었다. 그녀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의뢰 분석과 자료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그녀는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세종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루었고 각종 장비를 맥가이버 수준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직관도 뛰어났다. 그녀는 강혁을 부를 때 항상 탐정님이라고 불렀고 그를 향한 마음을 늘 숨기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NRC 상암동과 잠실에서 연쇄 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시티 CCTV 블랙아웃과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공통점입니다. 자료가 오면 세종에게 분석을 맡겨주세요. 이해나가 답했다. 탐정님 이미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었어요. 세종도 대기 상태입니다. 오전 10시에 김태진이 보낸 파일이 도착했다. 두 사건의 부검 보고서와 현장 사진과 CCTV 로그와 피해자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혁은 사무실 대형 모니터에 자료를 띄우고 팀 전원을 소집했다.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는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조수 나정희도 자리에 앉았다. 강혁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피해자 한 명은 박준영 34살 IT 엔지니어입니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 두 번째는 최연수 29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잠실 소재 핀테크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IT 업계 종사자라는 것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밀집 지역에서 새벽에 사망했다는 것과 CCTV 블랙아웃이 동반됐다는 것과 사인이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라는 것입니다. 이해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읽었다. 탐정님 두 현장의 CCTV 블랙아웃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블랙아웃이 시작되기 정확히 7초 전에 특정 주파수의 무선 신호가 관제 서버에 전송됐습니다. 이 신호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유지보수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재부팅 명령어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유지보수 명령어를 위조해서 CCTV를 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관제센터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신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제 서버에 직접 접속해 전송된 것입니다. 해킹입니다. 송태풍이 부검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두 피해자 모두 심근에 미세한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검에서는 놓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세종의 확대 이미지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고출력 전자기파가 심장에 집중 조사됐을 때 나타나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전자기파로 심장을 멈추게 했다는 말입니까?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출력 지향성 마이크로웨이브를 심장 부위에 집중 조사하면 심근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교란시켜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연구된 적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해나가 덧붙였다. 스마트시티 인프라에는 OC 소형 기지국과 IoT 센서와 스마트 가로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장비들의 출력을 원격으로 조작해 한 지점에 전자기파를 집중시킬 수 있다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도시 인프라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CCTV를 끄는 것은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이고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것이 살인 수단입니다. 나정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두 피해자의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형은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넥스트웨이브 테크놀로지 소속이었고 최연수는 같은 사업의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크로노스 데이터 소속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의 구성원입니다. 강혁이 정리했다. 두 피해자 모두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여한 IT 전문가입니다. 범인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깊은 지식을 가진 자이고
시스템을 해킹해 CCTV를 끄고 도시 인프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연쇄살인입니다. 강혁은 형인 강민혁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긴급한 건이 있어. 상암동과 잠실 연쇄 변사 사건인데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야. 누군가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해킹해서 전자기파로 살인하고 있어. 수사 지원이 필요해. 강민혁이 답했다. 혁아, 그거 어제 청장한테도 보고 올라간 건이야. 경찰 쪽에서는 아직 타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변사 처리 중인데 네가 벌써 그렇게까지 파악한 거야? 내가 검찰 과기팀 자료 접근 권한을 열어줄게.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관련 기업 정보도 보내줄 테니까. 고마워 형. 혁아 조심해. 도시 인프라를 무기로 쓸 수 있는 놈이라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전화를 끄는 강혁은 팀에게 지시했다. 이에나에게는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구조와 접속 로그를 세종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송태풍에게는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의 기술적 가능성과 필요 장비를 조사하도록 했다. 나정희에게는 두 피해자의 인적 관계와 서울시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목록 및 핵심 인물을 조사하도록 했다. 오후 2시에 이에나가 첫 번째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관제센터 접속 로그를 분석한 결과 두 건의 블랙아웃 시점에 동일한 외부 IP에서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IP는 VPN을 경유하고 있어서 직접 추적은 어렵지만 접속 패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접속 시간이 항상 정각이 아니라 정각에서 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2시 7분과 1시 7분입니다. 그리고 접속 지속 시간이 정확히 9초입니다. 7분 간격의 시작과 9초의 접속. 특정한 습관이거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타이밍일 수 있겠군요. 세종이 이 패턴을 서울시 스마트시티 유지보수 기록과 대조한 결과 흥미로운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넥스트웨이브 테크놀로지의 선임 엔지니어가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루틴과 타이밍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선임 엔지니어의 이름은 서진우입니다. 37살이고 넥스트웨이브에서 스마트시티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2달 전에 개인 사유로 휴직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서진우가 시스템을 설계했다면 백도어를 심어 놓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피해자 박준영은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서진우와 박준영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정희가 추가 자료를 들고 왔다. 강 탐정님, 서울시 스마트시티 컨소시엄은 총 7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기업은 한성인프라텍이고 대표이사는 유병철 52세입니다. 넥스트웨이브와 크로노스 데이터는 하청 기업이고 나머지 4개 기업은 통신사와 센서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서진우의 휴직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내부 갈등 때문입니다. 서진우는 스마트시티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한성인프라텍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서진우는 이에 항의하다가 결국 휴직 처리됐습니다. 강혁은 이 정보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진우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치라고 경고했으나 무시당했다. 그리고 2달 뒤에 그 취약점을 이용한 살인이 발생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는 서진우 자신이 분노에 차서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진우가 경고한 취약점을 제3자가 이용하고 있고 서진우는 오히려 다음 표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혁은 서진우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서진우의 주소는 은평구 불광동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강혁과 이에나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에나가 운전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고수 수준이었고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빠져나갔다. 오후 4시에 불광동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서진우는 일주일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택배도 미수령 상태였다. 강혁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박정환 경위에게 연락해 서진우의 실종 확인과 주거지 수색 영장을 요청했다.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에나는 세종을 통해 서진우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서진우의 마지막 카드 결제는 6일 전인 9월 4일 오후 3시에
용산구 한남동의 카페 알케미스트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카드 사용도 휴대전화 통신도 없었다. 탐정님 서진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위치가 한남동이고 그 이후 모든 디지털 흔적이 끊겼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서진우가 세 번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적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저녁 6시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강혁팀과 경찰은 서진우의 오피스텔을 수색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 하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나가 세종의 포렌식 모듈로 노트북을 분석했다. 노트북에는 중요한 파일이 들어 있었다. 서진우가 작성한 보안 취약점 보고서와 한성 인프라텍에 보낸 경고 메일 사본과 그리고 놀랍게도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 도면이 있었다. 도면에는 서진우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취약 지점 8곳이 있었다. 각 지점에는 해킹 시 원격 출력 제어 가능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한 폴더에 이상한 파일이 있었다. 유령 신호 추적 익셀리시스라는 이름의 스프레드시트였다. 파일을 열자 날짜와 시간과 주파수와 위치가 기록된 표가 나왔다. 서진우는 누군가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것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은 2달 전 휴직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기록은 9월 4일자였다. 마지막 기록의 메모에는 한남동 카페 알케미스트 와이파이를 통한 접속 포착, 접속자 위치 추정,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우는 독자적으로 해커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남동에서 해커의 위치를 좁힌 직후 사라졌다. 강혁은 확신했다. 서진우는 해커에게 접근하다가 제거당한 것이었다. 애나 씨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9월 4일 이후로 발견된 변사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에나가 경찰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9월 5일에 한남동 한남대교 아래 한강 둔치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사인은 익사였다. 시신은 현재 국과수에 안치되어 있었다. 강혁은 즉시 국과수에 연락해 해당 시신의 지문과 서진우의 지문을 대조하도록 요청했다. 2시간 뒤 결과가 나왔다. 일치했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서진우였다. 서진우는 해커를 추적하다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인이 익사라는 점이 이전 2건과 달랐다. 범인은 서진우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아닌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이것은 서진우가 범인에게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다는 의미였다.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강혁은 팀 회의를 소집했다. 사무소의 대형 모니터에는 3건의 사건과 관련 인물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강혁이 정리했다. 피해자 3명입니다. 박준형, 최연수, 서진우. 3사람 모두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여했고 3사람 모두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시스템을 무기화했고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동기가 문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시스템 취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한다면 취약점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통해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송태풍이 추가 의견을 냈다. 전자기파를 무기화하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OGG 기지국의 출력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별도의 증폭장치가 현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나 IoT 허브에 위장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현장을 다시 가야 합니다. 상암동 사거리와 잠실 버스 정류장 주변의 스마트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강혁과 이에나와 송태풍은 상암동 현장으로 향했다. 중앙로 사거리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였다. 사거리 주변에는 스마트 가로등 8개와 OG 소형 기지국 3개와 IoT 센서 허브 4개와 스마트 횡단보도 감지기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송태풍이 전자기장 측정기를 들고 각 장비를 검사했다. 3번째 스마트 가로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가로등 상부의 IoT 센서 모듈 안에 원래 설계에 없는 추가 회로 기판이 삽입되어 있었다.
기판에는 소형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었고 배터리 팩도 별도로 장착되어 있었다. 송태풍이 말했다. 강 탐정, 이것은 지향성 마이크로웨이브 발생 장치입니다. 소형이지만 근거리 타겟에 집중 조사하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출력을 냅니다. 원격으로 활성화되는 구조이고 평소에는 완전히 비활성 상태라 전자기장 검사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나가 세종으로 기판의 시리얼 넘버를 스캔했다. 탐정님, 이 기판의 재조사를 추적합니다. 세종이 분석 중입니다. 수분 뒤 세종이 결과를 출력했다. 기판은 한성인프라텍 산하연구소에서 제작된 시제품이었다. 군사용 비살상 무기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었고 해당 프로젝트는 2년 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한성인프라텍, 스마트시티 컨소시엄의 총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개발한 곳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성인프라텍의 유병철 대표가 핵심입니다. 그가 군사용 무기 프로젝트를 중단한 뒤 기술을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은밀히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에나 씨. 유병철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한성인프라텍 내부의 다른 누군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밝혀야 합니다. 오후 2시에 잠실 현장에서도 동일한 장치가 버스 정류장 옆 스마트 가로등에서 발견되었다. 총 2개의 살인 장치가 도시 인프라에 위장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증거를 확보했어. 스마트시티 가로등에 군사용 전자기파 발생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 한성인프라텍 연구소 시제품이야. 유병철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강민혁이 답했다. 혀가 잘했다. 바로 영장 청구할게. 유병철의 자산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한성인프라텍 연구소 압수수색도 진행할 테니까. 오후 4시에 강혁팀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나정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강 탐정님, 한성인프라텍의 주가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 이후 주가가 3배 올랐는데 최근 한 달간 대주주 유병철이 보유 지분의 상당량을 차명 계좌를 통해 매각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다음 주에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 중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시스템 보안 전문가인 정혜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혜준 교수는 서진우의 대학원 지도교수였습니다. 강혁이 즉시 반응했다. 서진우가 보안 취약점을 보고했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감사에서 그의 지도교수가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서진우가 지도교수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그리고 감사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한성인프라텍은 계약 위반으로 사업에서 퇴출됩니다. 유병철이 주식을 미리 매각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혁이 정리했다. 유병철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불법 무기를 은밀히 설치했습니다. 군사용 무기 프로젝트가 중단된 뒤에도 기술을 폐기하지 않고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숨겨서 실전 테스트를 하거나 향후 불법 거래에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서진우가 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고했을 때 유병철은 무시로 대응했지만 서진우가 독자적으로 추적을 계속하자 제거한 것입니다. 박준형과 최연수도 시스템 내부에서 이상을 감지했거나 감지할 위치에 있었기에 제거한 것입니다. 다음 표적은 정혜준 교수일 수 있습니다. 강혁은 곧바로 정혜준 교수에게 연락했다. 정혜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61살이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서진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혜준 교수가 말했다. 서진우 군이 7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원래 설계에 없는 모듈이 삽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감사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혜준 교수는 강혁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강혁은 박정환 경위를 통해 경찰 보호를 요청했고 강민혁 검사도 검찰 보안팀을 배치했다.
9월 12일 목요일에 강민혁이 한성인프라텍 본사와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전자기파 무기 시제품 세대와 설계 도면과 테스트 기록이 압수되었다. 테스트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무기의 실전 테스트가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대상은 노숙자와 만취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날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였다. 이에나가 세종에게 해당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노숙자 및 만취자의 변사 사건을 검색하도록 명령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에서 발생한 노숙자 변사가 7건이었다. 모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자연사로 처리했다. 강혁은 이 결과를 보고 주먹을 쥐었다. 7명의 노숙자가 무기 테스트의 대상으로 살해된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묻혀버렸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강혁의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강력계 시절부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이번에는 가족도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간 것이었다. 이에나가 강혁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7명 모두.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9월 13일 금요일에 유병철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유병철은 이미 전날 밤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였다. 강민혁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싱가포르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강혁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유병철이 너무 쉽게 도망간 것이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당일에 출국했다면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검찰 내부에 정보를 유출한 자가 있거나 한성인프라텍 내부에 유병철에게 경고한 자가 있었다. 강혁은 형에게 전화했다. 형, 유병철이 압수수색 당일에 출국한 것은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야. 검찰 쪽은 확인해봐. 강민혁이 답했다. 혀가, 나도 그 생각했어. 내부 조사 중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유병철의 여권 기록을 확인했는데 출국 시간이 12일 오후 11시야. 압수수색 집행이 12일 오전 9시였으니까 2시간 전에 이미 공항에 있었다는 거야. 전날 밤부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압수수색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렇지. 아마 우리가 스마트시티 장치를 발견한 11일부터 정보가 샌 거야. 강혁은 생각했다. 11일에 현장에서 장치를 발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제한적이었다. 강혁팀 내부인과 경찰 측 김태진, 그리고 서울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직원들이었다. 강혁은 관제센터에 주목했다. 장치를 발견한 뒤 관제센터에 보고가 갔을 것이고 관제센터에 유병철의 내부자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나에게 지시했다. 에나씨,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직원 명단과 한성인프라텍 간의 인적 연결을 조사해 주세요. 2시간 뒤 이에나가 결과를 가져왔다. 탐정님, 관제센터의 야간 관제사 중 한 명인 이정민이 한성인프라텍 출신입니다. 2년 전에 한성인프라텍에서 관제센터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의 배우자가 한성인프라텍 재무팀장입니다. 이정민이 유병철에게 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입니다. 그리고 2건의 CCTV 블랙아웃 때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한 것도 이정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정희가 확인했다. 맞습니다. 2건 모두 야간 근무 시간에 발생했고 야간 관제사는 이정민이었습니다. 이정민은 공범이었다. CCTV를 끄는 명령을 외부에서 전송하면 이정민이 관제센터에서 단순 오류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다. 9월 14일 토요일에 이정민이 체포되었다. 그는 초기에 부인했으나 한성인프라텍 재무팀장인 배우자의 통장에 유병철 측에서 입금된 3억 원의 증거 앞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이정민의 진술에 따르면 유병철은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무기를 설치한 뒤 이를 외국 군사 브로커에게 판매하려 했다. 도시 인프라를 이용한 은밀한 제거 시스템으로 마케팅하려 한 것이었다. 실전 테스트는 그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노숙자들이 그 대상이 됐다.
그런데 서진우가 취약점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면서 유병철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 서진우를 먼저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 서진우와 협력한 가능성이 있는 동료들인 박준영과 최연수도 순차적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무기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전자기파 장치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정민의 진술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정보가 추가되었다. 유병철 사장이 직접 무기를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해킹과 무기 활성화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유병철은 그 사람을 건축가라고 불렀습니다. 건축가 유병철의 배후에 실제 기술 조작을 담당하는 인물이 따로 있었다. 이 인물이 진짜 위험한 자였다. 강혁이 물었다. 건축가의 신원을 아십니까? 이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유병철 사장만 접촉했고 모든 기술적 작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팀 회의를 소집했다. 유병철은 사업가입니다. 군사 무기를 거래하려 한 것은 맞지만 직접 시스템을 해킹하고 무기를 조작할 기술력은 없습니다. 건축가라 불리는 인물이 실제 살인을 집행한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서진우의 추적 기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서진우가 한남동에서 해커의 위치를 좁혔다고 했습니다. 유엔 빌리지 인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가는 한남동 유엔 빌리지 인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혁은 세종에게 유엔 빌리지 인근의 고급 주거지에서 최근 입주한 IT 관련 인물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서진우의 유령 신호 추적 파일을 기반으로 해커의 접속 패턴을 역추적하도록 했다. 세종의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강혁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다. 이해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탐정님, 좀 쉬세요. 세종 분석은 내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강혁이 커피를 받으며 답했다. 애나씨, 이 사건에서 7명의 노숙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나는 조용히 강혁 옆에 앉았다. 탐정님이 밝혀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아꼈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있었으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사건에 집중해야 했다. 9월 15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세종의 분석이 완료되었다. 결과는 두 가지였다. 첫째, 해커의 접속 패턴을 역추적한 결과 VPN 뒤에 실제 IP가 한남동 유엔 빌리지 내 한 빌라의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어 있었다. 빌라 소유자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리서치라는 법인이었고 이 법인의 대표는 한국 국적의 최도윤이라는 인물이었다. 둘째, 최도윤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그는 43살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과거에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5년 전에 퇴직한 뒤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국정원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해킹하고 전자기파 무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유병철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실제 살인을 집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국정원 출신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약합니다. 나정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도윤의 배경을 더 깊이 파봤습니다. 그에게는 동생 최도현이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38살의 IT 엔지니어였고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쌓이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최도현의 사망 장소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인근이었고 그 당시에도 스마트시티 시범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혁의 눈이 커졌다. 3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나정희가 이어갔다. 최도현은 한성인프라텍의 하청업체에서 일했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설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사망 당시 경찰은 자연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도윤은 동생의 사망이 한성인프라텍의 무기 테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도윤이 유병철의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유병철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이해나가 강혁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탐정님, 만약 최도윤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한성인프라텍 관계자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 구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유병철을 직접 공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병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을 뿐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도윤이 유병철과 공모한 뒤 배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유병철의 사업에 잠입해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혁은 결정을 내렸다. 최도윤을 직접 만나야 했다. 9월 15일 오후 2시에 강혁과 이해나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고급 빌라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을 맡았고 그녀의 정확하고 빠른 운전 솜씨로 20분 만에 도착했다. 빌라는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고 높은 담장과 자동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었다.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최도윤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게이트가 열렸다. 빌라 내부의 거실에서 강혁은 최도윤과 마주 앉았다. 최도윤은 마른 체형의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그의 뒤에는 대형 모니터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코드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최도윤 씨 서울시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속과 전자기파 무기 원격 조작 혐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최도윤은 잠시 강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서진우 군이 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가 사라진 뒤에 누군가가 이어서 추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경찰일 수도 있고 탐정일 수도 있다고. 강혁은 현장에 들어설 때의 습관대로 주변을 관찰했다. 있는 것, 고성능 컴퓨터 장비와 대형 안테나, 수신기와 벽면에 부착된 서울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위치 다수. 없는 것, 무기나 위협적인 물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최도윤의 태도가 너무 차분했다. 범죄자가 추적당해 발각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아니었다. 최도윤이 말을 이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강 탐정님. 정확히 말하면 박준형과 최연수를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진우를 죽인 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병철의 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최도윤은 벽면에 서울 지도를 가리켰다. 3년 전에 제 동생 도연이가 죽었습니다. 상암동에서 심장마비로요. 35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연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한성인프라텍 하청업체에서 스마트시티 인프라 설치 작업을 했고 죽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이상한 장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설계도에 없는 모듈이 가로등에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시절의 기술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에 걸쳐 한성인프라텍의 무기 프로젝트를 추적했고 유병철이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무기를 숨겨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무기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박준형과 최연수는요. 최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시스템에 접속해 무기의 작동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형이 죽던 밤에 무기가 활성화된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활성화 명령이 제가 모르는 경로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동일한 시스템에 접속한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유병철 측의 또 다른 기술자라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결과 그 접속자의 기술 수준은 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접속 패턴이 유병철 측의 것과 달랐습니다. 제3의 인물이 이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유병철이 무기를 설치하고 최도윤이 추적하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제3자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해 살인하고 있었다. 서진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진우 군은 제가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시스템 이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남동에서 제 위치를 좁힌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접촉해 협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접촉하기 전에 그가 사라졌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것은 나중에 뉴스로 알았습니다. 서진우를 죽인 것이 제3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병철 측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박준영과 최연수를 죽인 것은 유병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철은 무기를 판매하려 했지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시체가 나오면 시스템이 발각되니까요. 강혁은 이 진술의 논리를 검토했다. 일리가 있었다. 유병철의 목적이 무기 판매라면 불필요한 살인으로 시스템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었다. 노숙자 테스트는 들키지 않을 대상이었으니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IT 엔지니어들을 연쇄 살해하면 반드시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박준영과 최연수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강혁이 물었다. 제3자의 접속 패턴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최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3자의 접속은 항상 정각에서 7분이 지난 시점에 시작됩니다. 지속 시간은 정확히 9초입니다. 그리고 접속에 사용된 암호화 방식이 서울시 스마트시티 유지보수 프로토콜의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에나가 이미 발견한 패턴이었다. 그리고 이에나는 이 패턴이 넥스트웨이브 선임 엔지니어의 유지보수 루틴과 유사하다고 보고했었다. 넥스트웨이브의 선임 엔지니어는 서진우였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서진우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서진우의 접속 패턴과 동일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이것은 서진우의 인증 정보를 탈취한 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서진우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휴직 후에도 유효했습니까? 최도윤이 답했다. 확인한 결과 서진우의 계정은 휴직 후에도 비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증서와 접근키가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서진우를 죽인 뒤 그의 접근 권한을 탈취해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혁은 급히 이에나에게 연락했다. 에나 씨, 서진우의 업무용 노트북과 인증장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장비 중에 인증 토큰이나 보안 USB가 있었는지 이에나가 곧바로 압수물 목록을 확인했다. 탐정님, 서진우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과 외장 하드는 압수했으나 보안 인증 USB 토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 인증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진우를 죽인 자가 인증키를 가져간 겁니다. 그 키를 이용해 서진우의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혁은 사건의 구조를 새로 정리했다. 서진우를 물리적으로 죽이고 인증키를 탈취한 인물이 그 키를 이용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기파 무기를 활성화시켜 박준형과 최연수를 살해한 것이었다. 이 인물은 서진우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인증키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강혁이 최도윤에게 물었다. 서진우가 한남동 카페 알케미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카페의 CCTV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혁은 즉시 한남동 카페 알케미스트로 향했다. 카페 사장에게 9월 4일 오후 3시경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서진우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남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 40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카페를 나갔다. 이에나가 세종의 안면 인식 기능으로 남성의 얼굴을 분석했다.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이 남성은 정혜영입니다. 41살이고 한성 인프라텍의 기술이사입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한성 인프라텍의 기술이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유병철의 직속 부하이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유병철보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에나가 추가 정보를 읽었다. 정혜영은 서진우의 대학 선배입니다. 같은 과를 졸업했고 넥스트웨이브에 서진우를 추천한 사람도 정혜영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혜영은 서진우의 선배이자 한성 인프라텍의 기술이사였다. 서진우가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을 때 정혜영에게도 연락했을 것이었다.
선배이자 기술 총괄인 그에게 상담을 구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정혜영은 유병철의 무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다. 서진우의 추적이 자신에게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9월 4일에 서진우를 만나 정보를 파악한 뒤 그날 밤에 제거한 것이었다. 서진우의 인증키를 탈취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했다. 그리고 서진우의 인증키를 이용해 박준형과 최연수를 살해했다. 왜인가? 이 두 사람도 시스템의 이상을 감지했거나 정혜영의 관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진짜 범인은 유병철이 아니야. 한성 인프라텍 기술이사 정혜영이야. 이 사람이 서진우를 죽이고 인증키를 탈취해서 박준영과 최연수를 전자기파 무기로 살해했어. 긴급 체포 영장이 필요해. 강민혁이 답했다. 혀가 확실해? 확실해 형. 증거가 있어. 카페 CCTV에서 서진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찍혔고 서진우의 인증키가 사라진 점과 시스템 접속 패턴이 일치해. 알겠다. 바로 처리할게. 9월 15일 저녁 8시에 정혜영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강력팀과 경찰 특수팀이 정혜영의 자택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로 향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혜영은 이미 없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옷장에 여행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정혜영의 카드 사용과 교통 기록을 추적했다. 2시간 전에 정혜영이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출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부산 도착 시각은 2시간 반 후입니다. 10시 30분경에 부산역 도착입니다. 강혁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헬기를 준비해 주세요. 김포에서 부산까지 헬기로 1시간이면 됩니다. 사무소 옥상 헬리포트에서 헬기가 이륙한 것은 밤 9시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탑승했다. 이해나는 세종 단말기로 실시간 추적을 계속했다. 밤 10시에 부산역 도착이 예상되었고 부산경찰청에도 협조가 요청되었다. 강혁의 헬기는 10시 10분에 부산 해운대 인근 헬리포트에 착륙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해나가 급히 말했다. 탐정님, 정혜영이 부산역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드가 대전에서 찍혔습니다. 정혜영은 위장이동을 한 것이었다. 부산행 KTX를 탔으나 중간에 대전에서 내렸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대전 지역 CCTV를 검색하도록 명령했다. 세종의 안면 인식이 대전역 동쪽 출구에서 정혜영을 포착했다. 시각은 9시 15분이었다. 그는 택시를 탔다. 택시 번호 추적합니다. 3분 뒤 이해나가 말했다. 택시 목적지는 대전 유성구의 한 임대 오피스텔입니다. 강혁은 헬기 조종사에게 즉시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헬기로 30분이었다. 밤 10시 40분에 강혁과 이해나는 대전 유성구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대전경찰청 형사들이 합류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정혜영 이름으로 임대된 호실은 없었으나 글로벌 테크 솔루션이라는 법인 명의의 1502호가 있었다. 이 법인의 이사로 정혜영이 등재되어 있었다. 경찰이 1502호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혜영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진우의 인증키였다. 정혜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면서 한마디를 했다. 늦었습니다. 이미 전송했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무엇을 전송했습니까? 정혜영은 웃으며 답했다. 스마트시티 전체 시스템의 백도어 접근 코드를 공개 서버에 올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가 무기입니다.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정혜영은 체포되기 전에 최후의 카드를 쓴 것이었다. 시스템 코드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다. 세종 서울시 스마트시티 전체 시스템을 즉시 차단해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백도어 코드가 올라간 서버를 추적해서 삭제해 세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는 인간을 초월했다. 3분 만에 세종이 보고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시스템 외부 접속 전면 차단 완료. 백도어 코드가 업로드된 서버 세 곳 확인.
두 곳은 삭제 완료. 한 곳은 해외 서버로 현재 접근 차단 중.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국내 서버 두 곳의 코드는 삭제했지만 해외 서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삭제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혁이 정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정혜영의 표정이 변했다. 차분하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유병철이 3년 전에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기 테스트라며 도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나도 같은 꼴이 된다고. 저는 3년간 참았습니다. 유병철 밑에서 일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그런데 왜 박준형과 최연수를 죽였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혜영의 눈이 흔들렸다. 무고하지 않습니다. 박준영은 유병철의 노숙자 테스트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최연수는 데이터를 조작해 테스트 결과를 은폐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들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서진우는요, 당신의 후배이자 시스템을 고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서진우는 실수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함께 유병철을 무너뜨리자고. 그런데 서진우가 거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계획이 무산됩니다. 저는 3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죽였습니까? 몸싸움이 벌어졌고 제가 밀었습니다. 한강 난간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혁은 정혜영의 진술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생을 잃은 분노와 3년간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강혁이 말했다. 당신은 유병철에게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유병철은 아직 살아서 도망 중입니다. 당신이 죽인 것은 동료들과 후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 코드를 공개한 것은 서울 1,000만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입니까? 정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정혜영을 연행했다. 강혁은 대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9월 16일 월요일 새벽에 서울로 돌아온 강혁팀은 사무소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나와 세종은 해외 서버의 백도어 코드를 완전히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시는 강혁의 보고고를 받고 스마트시티 전체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점검에 들어갔다. 스마트 가로등에 설치된 전자기파 장치는 상암동과 잠실을 포함해 총 12곳에서 발견되었고 모두 제거되었다. 강민혁 검사는 정혜영에 대해 살인 3건과 사이버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민은 살인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병철에 대한 인터폴 수배는 계속되었고 열흘 뒤 싱가포르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유병철에게는 군사 무기 불법 제조 및 거래와 노숙자 7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은 9월 하순이었다. 그러나 강혁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해결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에 강혁은 합정동 사무소의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나가 다가와 옆에 섰다. 탐정님 보고서 최종 검토 완료했습니다. 강혁이 답했다. 애나 씨,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죽은 것은 7명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찾았습니까?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과 나정희 씨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7명 중 5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2명은 아직 미확인입니다. 확인된 5명의 유족에게 연락했고 국가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애나 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시는 편리해지고 있었다. 스마트 기술이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무기가 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다. 노숙자들, 이름 없는 이들,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다. 강혁은 탐정이 된 후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는 없었다. 10명이 죽었고 그중 7명은 세상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뻔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강탐정 전자기파 장치의 최종 분석 보고서입니다. 12개 장치 모두 동일한 배치에서 제작됐고 제작 시기는 2년 전입니다. 유병철의 무기 프로젝트가 공식 중단된 직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정희가 모니터에서 손을 들었다. 강 탐정님, 서울시에서 공식 감사에 서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피해자 유족 중 한 분이 사무소에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혁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혀가 수고했다. 유병철 송환 완료됐고 첫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 정혜영은 정신감정을차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정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 중이야. 형 고마워. 형이 없었으면 영장 발부가 늦어져서 정혜영을 놓쳤을 수도 있어.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 너야말로 대단하다. 스마트시티를 무기로 쓰는 놈을 잡다니. 혼자 한 게 아니야, 형. 애나 씨와 세종과 팀 전체가 함께한 거지. 강민혁이 웃었다.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끊어. 강혁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송태풍이 실험실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나정희가 다음 의뢰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건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 기술을 악용하는 자도 계속 나타날 것이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해나가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탐정님, 내일 오전에 새 의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쪽 실종 건이라고 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애나 씨. 내일 봅시다. 이해나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갔다. 강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합정동 5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스마트 가로등과 오지 기지국과 IoT 센서가 만들어내는 빛의 그물이었다. 그 그물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웃고 울고 일하고 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인프라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혁이 밝혀냈기에 그 위험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다음 위험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강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올 때 자신은 여기 있을 것이었다. 이 도시의 골목과 담장과 좁은 틈새를 읽으며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포착하며 누군가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